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진흙탕 속에 살고 있는 예쁜 꼬마 선충으로부터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과학적인 지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쁜 꼬마 선충은 이제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대표적인 모델 생명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모델 생명체가 살고 있는 환경은 진흙탕이라는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진흙탕 속에서 꼬마 선충이 어떤 물리학적인 법칙을 이용해서 생존이 가능한지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꼬마 선충의 물리학, 진흙탕 속에서 살아남기. 아마 우리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 꼬마 선충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네, 없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저의 이 메인 화면에 뭔가 굉장히 수채화 같이 이렇게 물감처럼 번져져 있는 그림이 있죠. 제가 나중에 이제 제 강의 도중에 어떻게 이런 패턴이 형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수채화 같은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이 꼬마 선충입니다. 그러면 이 꼬마 선충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중간에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손 들고 하셔도 되고 그냥 일어서셔서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순서대로 안 해도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더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좀 듣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사실 건너뛰어도 되고, 더 제가 준비하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에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제 얘기는 이 위성에서 찍은 지구 사진부터 시작을 할까 해요. 지구는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동그랗죠. 근데 동그랗다는 어떤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먼저 생각하기에 구형의 어느 부분이건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지구는 둥그러니까. 그런데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도 살고 있죠. 그리고 인간들이 알고 있는 개, 고양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우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너무나도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여기 우리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별로 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리고 반면에 하얀색 혹은 엷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사람들이 거의 안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분포가 이 세계 지도상에서 볼 때 차이가 날까요? 그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 부분들이 있죠. 여기가 어디죠? 그쵸? 러시아의 시베리아 벌판이에요. 굉장히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반면에 어디를 볼까요? 여기는 어딜까요? 아프리카의 어디? 그쵸, 사하라 사막이죠.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 일본, 중국도 사실 보면은 요 중국의 사막에 있는 부분은 사람들이 거의 살지 못하고 실제로 이제 아래쪽에, 남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굉장히 넓지만 사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를 보려면은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밤에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죠,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은 환하게 빛나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 러시아의 시베리아 벌판,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 또 호주에도 사막이 있죠. 이런 사막과 추운 곳에는 까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성 사진, 밤에 찍은 위성 사진을 보면 우리가 방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세계 인구 밀도에 관련된 지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생명체들이 살지 못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단지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굉장히 신기한 생명체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사막이에요. 그러면 사막에는 살고 있는 대표적인 동물은 뭘까요? 낙타, 네, 여우. 네, 사막에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나 보네요.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그 동물 하나를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네, 도마뱀이에요. 도마뱀인데 이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동안 물을 한 번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막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 생명체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렇게 물을 안 먹어도 되는 이유는 한 번 물을 먹은 물은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갑옷 같은 굉장히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자, 여기는 어딜까요? 그쵸, 여기는 바다인데, 그쵸, 바다의 심해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바다의 심해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춥고 어둡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바다는 굉장히 깊은 곳이기 때문에 지구의 땅 속에 있는 용암층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쵸? 저기 지금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뭐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쵸? 이게 바로 밑에 있는 마그마, 용암이라고 알려져 있는 용암에 의해서 뜨겁게 데워진 물들이 지금 분출되어 나오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물은 가장 뜨거운 온도가 몇 도죠? 100도죠, 물은. 그죠? 100도가 되면 이제 수증기가 돼서 증발을 하죠. 근데 바닷속은 기압이 굉장히 높아요. 기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그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는 끓는 점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그 용암 분출구에 있는 그 심해, 굉장히 차가운 심해의 온도는 300도, 400도까지 물이 뜨겁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 생명체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도 생존하고 있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뭐 이렇게 영어로는 되게 어렵게 써져 있지만 새우예요. 새우. 이 새우는 심해 속에서 굉장히 용암층이 뜨거운 지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새우를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밝혀진 지도 얼마 안 돼요. 그쵸? 아, 방금 되게 재밌는 질문을 하셨는데 얘는 어떻게 우리가 익힐 수 있을까요? 새우를 익히려면 끓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300도에서도 살아요. 차갑게? 싱싱하게 이제 회로 먹는. 그래서 저도 이 사진을 준비하면서 그럼 이 새우는 우리가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물론 굉장히 깊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 사람도 별로 없고 찾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새우들이 굉장히 300도씨가 넘는 바닷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다 같긴 한데 사실 맞아요.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렇죠? 사해가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호수죠. 그죠? 근데 바닷물처럼 짜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호수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마 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해라고 이렇게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해는 바다보다 훨씬 짭니다. 한 5배 정도 소금이 더 많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사람이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김장 담그실 때, 그죠?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배추가 쭈글쭈글해지는 거 많이 보셨죠? 그게 이제 아마 삼투압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밖이 너무 짜게 되면은 사람 몸속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쭈글쭈글해져서 이제 죽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해 속에서도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다라고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그렇죠? 당연히 있으니까 제가 준비했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녹조라고 불리는 건데,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4대강 녹조 문제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거랑 종은 다르지만
비슷한 녹조가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소금기가 너무 진하면은 물이 빠져서 일반적인 생명체들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러한 녹조류들이 어떻게 사이에서 살 수 있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얘네들은 굉장히 두꺼운 껍질을 갖고 있대요. 아까 그 도마뱀에서 제가 보셨듯이. 그래서 이러한 생명체들은 주변에 소금기가 굉장히 높아도 안에 있는 물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것은 여기는 극지겠죠, 그죠? 뭐 남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히말라야 같은 이런 데일 수도 있고 극지 같은 곳은 예를 들어 뭐 영하 뭐 80도씨까지도 쉽게 떨어진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릴 생명체들은 이 앞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그 생존 능력보다 훨씬 강력한 애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얘는 너무 놀라운 생명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선에 태워서 우주로 날아가서 실험을 하기도 한. 뭐예요? 눈같이 생겼는데. 눈 하나 아니에요? 뭐? 눈이 하나. 네. 눈이 하나? 눈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쟤 아니에요? 걔는 아니에요. 저기 우리 뒤에 응? 돈벌레? 곰벌레? 곰? 예, 맞아요. 곰. 자, 이렇게 생긴 거 혹시 어디 뭐 신문이나 뉴스에서 혹시 보신 적 있죠? 예. 이게 사실 이렇게 사진으로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작은 그 생명체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지구상 어디에나 살 수 있어요. 굉장히 깊은 바닷속에서도 살 수 있고 그냥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도 살 수 있고 굉장히 추운 곳에서도 살 수 있고 굉장히 더운 곳에서 살 수도 있고 심지어 우주 공간에서 우주복을 입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얘가 어떤 그런 몸 안에 어떤 특징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주 공간에도 데려가서 실험을 하고 하는 존재인데 얼핏 보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분도 있는데 곰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곰? 다리가 좀 많긴 하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보통 맨 처음에 아마 그 바닷속에서 발견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할 때 물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아마 지상 매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기사들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그 형태를 지닌 그 동물 혹은 식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가진 생명체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사는 이유는 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독특한 생체 구조가 있고 또한 독특한 생존 방식을 터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방금 앞에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살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장에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크기도 다 제각기인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동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얘는 사실 이제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인데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작은 생명체입니다. 그죠? 요 뒤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게 우리 피 속에 있는 적혈구거든요. 그죠? 얘네들이 이제 기생충이기 때문에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 감염되면은 이제 굉장히 사람한테 안 좋은 이제 병에 걸리게 하는 그런 기생충이에요. 근데 얘네들 보면은 길쭉하게 생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주제이기도 한 꼬마 선충이에요. 꼬마 선충은 얘보다는 훨씬 크긴 한데 꼬마 선충은 약 1000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1000개. 1000개라고 해봤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게 작아요. 자, 이 꼬마 선충이 사는 환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밟고 다니는 흙 같은 데서도 발견되는 생명체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들은 여기 보이는 애는 뱀장어죠, 그죠? 뱀장어. 뱀장어는 훨씬 크죠, 얘네들보다 훨씬 큰데 생김새로만 보면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보는 이제 보아뱀, 무지하게 큰 보아뱀이죠.
자, 아까 앞에서는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저마다 다른 형태의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곳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다른 환경 속에서 살지만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생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얘네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얘네들도 이렇게 이제 제가 파동형 운동 동물들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파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줄을 저 벽에 매달아 놓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은 그죠? 이렇게 줄이 이렇게 이제 웨이브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동형 운동 동물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그 파동형 생명체의 한 예는 도마뱀이에요. 근데 도마뱀은 굉장히 신기한 애들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요 연구는 제가 이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요 미국에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연구 내용인데요. 먼저 여기 이제 도마뱀이 있죠. 요 도마뱀은 사막에 살고 있어요. 사막에 살고 있고 사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춥죠.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고 비가 하나도 거의 오지 않는 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우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뱀은 코가 뭐 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다 그래서 뭐 사코 도마뱀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도마뱀 특징은 요 긴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 짧은 다리가 있어요. 짧은 다리가 있는데 다리는 짧지만 이 팔 부분은 되게 길어요. 손가락 같은 거는. 그죠? 이 손가락 같은 게 긴 이유는 얘네들이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땅 속에서 살아요. 그 이유는 낮에는 모래바닥이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모래 위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낮에 땅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밤이 돼서 온도가 식으면 모래 위로 다시 올라와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먹을 거를 먹고 사는 도마뱀입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하나의 이제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게 발이 네 개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모래 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발로 걸어 다니면서 혹은 뛰어다니면서 먹이를 잡고 그러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지? 이런 이제 그 호기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 과학자들이 이 도마뱀을 이제 잡아다가 실험실에 갖다 놓고 실험실에 요만한 이제 그릇에다가 모래를 채워놓고 도마뱀을 놔둔 다음에 카메라로 찍으면서 관찰을 했습니다. 자, 볼까요? 하다가 땅속으로 쏙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일반 카메라로 찍으면 땅속으로 들어가면은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그거를 보는 방법이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경험이 없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엑스레이 촬영을 하잖아요. 그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쏙 들어간 다음에 쭉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마치 뱀이나 미꾸라지처럼 움직이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움직일 때 발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발을 모아요. 발을 모으고 얘네들이 땅 위에서는 네 개의 발을 이용해서 걷거나 뛰거나 하지만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발을 몸에 바짝 붙이고 마치 자기가 뱀인 것처럼 혹은 뭐 미꾸라지인 것처럼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파동형 어떤 모양을 이용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 그래서 이 엑스레이로 찍은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보면은 처음에 요 사진은 그 모래 위에 있을 때예요. 그럼 발 4개가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이제 모래로 파고드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모래 안에 푹 들어가서 순간을 보면은 발이 몸통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접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할까요? 자, 일단은 이제 호기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도마뱀이 땅속에 들어가면 발을 사용하지 않고 몸통을 이용해서 움직일까? 이런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물리학자든 생물학자든 이런 과학자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특히 물리학자들이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도마뱀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도마뱀이 살고 있는 모래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졌어요.
자, 우리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용어니까 제가 그냥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흔히 보는 모래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신기한 어떤 현상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사막에 보이는 사막에서 찍은 이제 모래 언덕이에요. 모래 언덕인데 마치 이렇게 그 우리 파도가 치는 것처럼 물결 문양이 있죠. 그죠? 근데 반면에 이 모래에다가 약간 물을 섞어서 솜씨가 좋은 사람들이 조각을 하면 이것처럼 모래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솜씨가 좋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모래는 마치 그 파도에서 일어나는 이런 물결무늬, 즉 물 같은 성질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성을 지었을 때는 어떨 때는 또 이렇게 고체 같은, 그죠? 단단한 고체 같은 현상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모래 장난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지만 사실 여기에서 모래의 성질이 어떻게 바뀌기 때문에 때로는 물 같다가 때로는 고체 같다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아마 호기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그 모래에 대해서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들을 몇 가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아마 이런 우리 그 장난을 해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콜라병에다가 모래를 넣고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너무 세게 힘드는 거고, 모래를 세게 막 힘들다 보면은 이렇게 딱 놔두면은 작은 모래부터 밑바닥부터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이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크기의 땅콩들이 섞여 있는 우리 그 땅콩 캔을 사다가 딱 뜯어보면은 많은 경우에 크기가 큰 애들이 위쪽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크기가 큰 땅콩이 이제 브라질산 땅콩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명칭을 브라질 땅콩 효과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가 모래시계. 자, 모래시계는 이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모래가 일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모래시계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모래시계 안에 물이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물은 처음에는 세게 떨어지다가 그렇죠? 점점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들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물은 이 위쪽에 차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m에 따라서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드는데 왜 모래는 그렇지 않고 일정하게 떨어져서 시계 역할을 할까요? 압력? 그렇죠? 이 모래가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모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얘기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호기심을 갖고 계속 공부를 해가면 좀 더 커서 아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이제 과학자가 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래가 고체에서 액체 같은 현상으로 바뀔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바로 산사태입니다. 그죠? 이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땅이 이제 젖고 그럴 때 산사태가 많이 난다고도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고체 같은 모래가 갑자기 물처럼 액체 같은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렸듯이 과연 모래는 물과 같은 액체 혹은 유체일까요? 아니면 고체일까요? 그죠?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물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신기한 현상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우리 캐책 같은 예가 일상적인 우리 사람들 사회 속에서도 일어나요. 자, 여기 이제 그 운동장이 있죠. 운동장이 아니라 아마 실내 체육관 같은 곳이겠네요.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쭉 이제 서 있고, 어떤 학생들은 이동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어떤 일정한 흐름을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이고 그러면은 혼란스럽지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질서를 지키고 쭉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가 한 명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우와 하고 이제 쫙 몰리겠죠. 자, 바로 이런 현상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래가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실제 그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가 이 각각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떻게 흔들어 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상황도 마찬가지죠. 차량들이 교통 신호를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이면은 설령 차량이 많다 하더라도 막히지 않고 지나다닐 수가 있는데 누구 한 차가 이제 그 교통 신호를 어기기 시작하면은 연쇄적으로 그 뒤에 있는 차들이 갑자기 쓰기도 하고 또 차선을 바꾸기도 하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로 되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케첩병을 흔들어주는 그 효과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이런 상태로 바꿔주는 그런 하나의 그 이런 어떤 그 법칙이 적용되는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인 그 예쁜 꼬마 선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할까요? 이뻐서. 사실 제가 이제 그 이 꼬마 선충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제 주변 여러 그 과학자들 동료들과 그 얘기를 할 기회들이 있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꼬마 선충을 보고 뭐 예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아마 우리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쁜 꼬마 선충은 1000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0개의 세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길이가 약 1mm예요. 1mm. 1mm는 굉장히 작은 그 크기죠. 그리고 얘네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수원 같은데 이렇게 과일이 떨어져서 땅에 썩잖아요. 그러면 땅에 썩으면서 그 물기가 그 땅에 있는 흙알갱이에 흡수가 돼가지고 좀 끈적끈적한 진흙이 되는데 그런 진흙 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생명체를 가지고 이제까지 노벨상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이 꼬마 선충을 연구를 해서 역대 그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사람 수로는 총 3명, 8명이고 횟수로는 3번 밝혀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노벨상을 받은 분들은 그 예쁜 꼬마 선충의 어떤 유전자,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유전자 지도를 다 완성하고 그 다음에 연구원 공로를 받았고 두 번째 연구원 분들은 이 유전자가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이런 유전자 발현에 관련된 그 연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벨상을 받은 분들은 되게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우리 그 해파리 알죠? 바다에 사는. 근데 바다에 사는 해파리 같은 거 보면은 밤에 보면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래서 해파리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유전자를 해파리에서 뽑아가지고 요 선충에다가 심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선충이 반짝반짝 이제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선충을 이런 것들 이제 선충을 염색을 한다 그러는데 그 어떤 특정하게 이렇게 염색이 되면은 굉장히 관찰하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분들이 발견한 그런 어떤 해파리의 형광 염색체를 선충에 옮겨 심은 이러한 그 일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발전에 큰 이바지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충을 많이 하는 이유는 선충이 비록 1000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굉장히 작은 생명체지만 선충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사람과 유사한 유전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을 때 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선충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이용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많은 유전자들을 갖고 있어서 사람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 여러 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모델 생명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모델 생명체 얘들이 대장균, 그 다음에 꼬마 선충, 초파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꼬마 선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꼬마 선충이 어떻게 움직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 꼬마 선충은 이제 아가 젤이라는 어떤 이제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우리 사람들이 먹는 왜 젤라틴 같은 거 있죠. 그렇게 굉장히 말랑말랑한 지금 표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뱀처럼 기어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물방울을 똑 떨어뜨릴 거예요. 이제 여기 옆에다가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있네요. 자, 물방울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얘네들이 주변 환경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뭔가 빠르게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선충 같은 경우는, 꼬마 선충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파동형 그 어떤 운동을 이용해서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고체상 부드러운 아가 표면에서 움직일 때랑 그 다음에 이렇게 물방울 조건에서 움직일 때랑 이동하는 그 방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가젤 표면에서 움직일 때는 1초에 한 0.5mm만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물속에서 움직일 때는 아가젤 표면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 느려져요.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그 파동을 만드는 그 속도는 아가젤 표면에서 만드는 것보다 물속에서 만들 때가 훨씬 더 빨라져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꼬마 선충이 이동하는 그림은 사실 실제로 꼬마 선충이 살고 있는 진흙 환경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진흙 환경에서 살고 있는 꼬마 선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관심을 저 같은 경우는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진흙 속에서 움직이는 꼬마 선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모래가 갖고 있는 환경을 우리 실험실에다가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하는 방식인데, 어떤 먼저 과학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환경을 먼저 단순화시켜야 돼요. 사실 우리가 모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모래 알갱이가 다 크기도 다르죠. 크기도 다르고, 모래 알갱이는 기본적으로 모래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불투명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선충이 기어다니게 되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래를 그대로 퍼다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래 환경을 단순화시켜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은 이렇게 모래의 그 복잡한 환경을 단순화시키다 보면은 모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물이었다가 때로는 고체였다가 이렇게 변하는 성질 같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자연 환경을 단순화시키되 원래 모래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어떤 그 실험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모래 환경을 그대로 실험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했던 하나의 방법은, 물론 저만 한 게 아니라 저와 같이 일했던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줘서 한 건데, 그 모래의 성질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작은 알갱이들을 만들었어요. 작은 알갱이들을 만들어서 이 알갱이들을 채운 다음에 그 속에서 이동하는 꼬마 선충의 이동 그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렇게 작은 알갱이들이 모래가 아니에요. 모래가 아니라 저희가 실험실에서 만든 작은 알갱이에요. 그 하나의 알갱이의 크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로미터라는 단위를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마이크로미터라는 거는 1mm가 1000 마이크로미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00분의 1mm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눈에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눈으로 봐서 크기가 얼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알갱이를 만들었고, 여기 보이는 모든 알갱이들의 크기는 다 8 마이크로미터로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로 공학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기술들을 갖고 계셔가지고 이런 입자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섞습니다. 왜냐하면은 진흙 같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알갱이에다가 물을 섞는데, 이것도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가 있는데, 부피 분율이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 보면 0.48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만한 공간에 물이 52%가 차 있고 이 알갱이가 48%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과연 선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선충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가 바뀌죠. 그죠? 마치 우리가 물론 이 선충은 다리가 없지만 아까 그 사막에 사는 도마뱀에 의해서 그 보여드렸듯이 마치 도마뱀이 땅 위에서는 네 발로 걷다가 어느 순간에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몸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선충은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지만 하여간 뭔가가 이렇게 갑자기 휙 바뀐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까는 방금 전에는 제가 8마이크로미터라는 굉장히 작은 딱딱한 파티클들을 입자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딱딱한 게 아니라 말랑말랑한 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젤라또 같은 말랑말랑한 젤인데 얘네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제가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크기가 1마이크로미터. 아까 앞에 앞에 봤던 단단한 알갱이는 8마이크론인데 얘는 1마이크론을 훨씬 더 작게 만들고 아까 부피 분율 그러니까 물 속에 채워져 있는 이 알갱이의 양이 훨씬 더 많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환경을 만든 다음에 선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또 실험적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선충이 움직이고 있죠. 쭉 움직이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에 뭔가가 갑자기 휙 바뀌죠. 그죠? 여기 조그만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 선충들. 여기가 이제 엄마 선충이고 혹은 아빠 선충이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애들은 이제 아기 선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충이 이동한 이동 발자국 이렇게 우리 사람이 걸어가면 이렇게 발자국을 남기잖아요. 그것처럼 선충도 기어다니면서 이 자기가 기어간 이제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들을 쭉 이어 붙이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아까 제가 그 맨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그 표지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그 선충이 마치 수치화처럼 그린 그림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그림이 이렇게 선충이 이동한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보실 수 있을지 여기는 굉장히 깨끗한 어떤 그 파동 자국이 남아있고 여기는 뭔가 이렇게 좀 뭉그러져 있는 것처럼 남아있죠. 그래서 이 상태일 때와 이 상태일 때 선충이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재미있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사이즈가 좀 큰 80마이크로미터짜리의 이제 기름방울들을 만들었어요. 기름방울. 그러니까 우리가 물 속에다가 기름을 섞은 다음에 막 흔들면은 기름방울들이 물에 이렇게 막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런 식을 이용해서 기름방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기름방울들을 조금 이제 많이 채우면 기름방울들이 이렇게 잘 정렬하게 됩니다. 잘 정렬하게 되는데, 요 이렇게 정렬해 있는 어떤 모양을 보면 얘네들이 육각형 형태로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육각 문양이라고 저희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크기가 다른 애들을 섞으면은 굉장히 다양한 크기를 갖는 기름방울들이 물속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번에는 그 물방울이 아니라 굉장히 단단한 그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알갱이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선충이 실제로 살고 있는 모래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 때 훨씬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환경들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운동회 할 때 달리기 하는 경주하는 선수들이 이 트랙 위에서 이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든 여러 환경들이 그 선충이 달리는 트랙이 되는 거예요. 트랙이 되겠고 조건들은 다 달라요. 아까 앞에서 봤던 물속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있겠고 아가 젤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있겠고 또 그 다음에 물속에 아까 보셨듯이 작은 기름방울들로 채워져 있는 환경이 있겠고 그 다음에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채워져 있는 환경이 있겠고 그 다음에 아예 물이 없이 그냥 플라스틱 알갱이들로만 채워져 있는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몇 가지 조건을 만들어 놓고 어떤 데서 선충이 제일 빨리 달리는지 이제 달리기 경주를 시킨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마음속으로 어디에서 움직이는 선충이 제일 빨리 움직일지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실 1번은 이미 제가 답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가 젤 위에서 움직일 때는 1초에 한 0.5mm 이동하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는 1초에 0.37mm 정도 이동하니까 일단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아가젤 표면 위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더 빨리 움직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물속에 말랑말랑한 기름방울들이 섞여 있을 때. 이 조건도 제가 두 가지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똑같은 크기를 가진 입자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다양한 크기를 가진 기름방울들이 섞여 있는 이런 조건인데, 먼저 첫 번째 환경에서는 선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뭐가 쭉 지나갔죠, 그죠? 네. 얘는 지금 사실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움직이기 싫은 애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게다가 얘네들은 작은 어떤 미생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훈련을 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 강아지를 훈련시키듯이. 그래가지고 뭐 움직이기 싫은 애들을 저희가 억지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잘 움직이는 애들을 보고 얘를 경주를 시키는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실험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크기가 다른 알갱이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 여기 방금 보이죠? 그죠? 휙 보이죠? 그죠? 자, 이 둘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나. 예. 그쵸. 제가 볼 때는 나가 더 빨랐어요. 나가 더 빠른데, 자, 나가 더 빨랐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주는 이제 똑같이 물속에 알갱이들이 있긴 한데, 이 알갱이가 기름방울처럼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딱딱한 플라스틱 알갱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이제 알갱이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딱딱한 알갱이여서 조금 뿌리면은 이렇게 이제 바닥에 쭉 펼쳐져 있는데, 많이 뿌리게 되면은 얘네들이 막 3차원적으로 막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그죠? 모래가 이렇게 쌓이는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는 얇게 바닥에 깔려져 있는 상태고, 두 번째는 알갱이들이 몇 겹으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3차원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 환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 환경에서는 선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죠? 여기는 선충들이 좀 많죠? 휙 하고. 여기서는 선충들이 되게 잘 움직이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나를 보면 보이죠? 그죠? 이게 이제 알갱이들이 막 쌓여 있고 선충이 그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선충이 잘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구별은 되죠. 그죠? 선충이 움직이는 게. 그게 휙 갔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가와 나 중에서는 제가 뭐 물어보지 않아도 다 여러분들이 그 나일 거라고 아마 대답을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손을 드셨던 거죠. 그죠? 고체 환경인데, 그냥 물이 없는 환경인데 알갱이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환경. 그죠? 제가 여기에서는 두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기가 한 94 마이크로 정도 되는 알갱이를 사용했고, 여기서는 여기보다 큰 약 142 마이크로 정도 되는 큰 알갱이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충이 요 위를 기어다니게 될 텐데, 어떻게 기어다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뭔가 꾸불꾸불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잘 움직이지는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선충이 쭉 기어다녀요. 얘보다는 빠르죠. 그죠? 얘보다는 빠를 뿐더러, 다시 한번 볼까요? 얘보다는 빠를 뿐더러 선충이 거의 몸을 일직선으로 쭉 핀 채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요 알갱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요 알갱이 크기에 따라서 선충이 만들어내는 파동의 길이를 얘네들이 이제 좀 조절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뭐 나의 경우가 가해보다는 빠르게 움직였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에 비하면은 얘네들은 사실 훨씬 느리죠, 그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일단은 틀린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최종 승자는, 근데 사실 5번과 4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4번을 하신 분들도 사실 뭐 거의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실험적으로 얘네들의 속도를 실제로 측정을 했어요. 자, 측정을 했는데 보시면 먼저 기름방울 속에서 측정된 선충의 속력이에요. 자, 먼저 기준점으로 요 막대기는 물이나 아가젤 표면에서 움직인 선충에 해당되는 속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0.5mm 초당 한 0.5mm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80마이크론, 뭐 160마이크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두 가지 섞여 있는 경우에 대해서 속도를 측정한 예를 보면은 80마이크론에서 움직인 선충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 움직인 거에 비해서 거의 뭐 2배에서 3배 가까이 이렇게 빨라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뭐냐면은 선충들이 이렇게 자라는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주자들의 그 신체 사이즈가 다 다르거든요. 우리 조그만 친구가 달린 거랑 큰 친구가 달린 거랑 당연히 이제 큰 친구가 더 빨리 달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쵸, 이 작은 친구가 저 큰 친구만큼 키가 크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가정하고 속도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이 친구가 더 빨리 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선충의 크기가 모두 동일하다고 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물속에서 달린 것보다 약 3배 이상 빠른 속도를 이 기름방울 속에서는 달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플라스틱 알갱이 속에서 그 측정된 꼬마 선충의 속도는 이 3차원 알갱이 속에서는 무려 2mm를 더 가져 1초에 초당 2mm를 더하기 때문에 무려 물에서보다 4배 이상 빨라진 거예요, 속도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느렸던, 그러니까 단단한 고체 알갱이 입자들만 있을 경우에는 사실 뭐 물에 비해서 크게 이렇게 뭐 빨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물보다 더 느린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하나의 그 경주를 시켰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것과는 이제 다른 조건이에요. 앞에서는 알갱이들이 컸잖아요. 알갱이들이 컸기 때문에 그 알갱이들이 크기가 선충의 운동에 어떤 방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알갱이 효과를 배제하고 보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알갱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알갱이들을 이제 그 학술적으로는 콜로이드 입자라고 그러는데 크기가 보통 1마이크로미터 이하여서 얘네들은 용액에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러한 콜로이드 입자가 없는 물에서 선충을 달리는 경우랑 그 다음에 이런 작은 알갱이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콜로이드 상황에서 달리는 경우랑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굉장히 천천히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에서는 선충이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여기 시간이 나와요. 근데 반면에 작은 알갱이들이 섞여 있는 그 물속에서는 그쵸? 뭔가 속도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뭔가 알갱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선충이 이렇게 물에서 보이는 것처럼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는 충분히 선충의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승자는 당연히 이 파란색 선이 물속에서 달린 거,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이 그 아까 그 이제 콜로이드라는 작은 알갱이들이 있는 물속에서 달린 건데 그 이동한 그 거리를 보면은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훨씬 빠른 걸 알 수 있죠. 약 40% 정도 더 빨리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제 그 속도를 측정해서 누가 빨리 달리냐, 천천히 달리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꼬마 선충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꼬마 선충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이 사는 데 있어서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뭐 이제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슴 같은 것들을 쫓아가서 잡아먹을 때 사자가 맛있는 사슴을 잡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느린 사슴을 잡아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충이 빠르게 달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선충의 그 생존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적으로 얻은 경우는 알갱이들이 섞여 있을 때 이 꼬마 선충의 이동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그 실험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더 많은 어떤 이론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 사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은 빼고 이제 쉬운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림들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다 이제 지나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그 작은 알갱이들이 섞여 있는 그런 이제 용액들은 물과 굉장히 좀 다른 아까 환경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모래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모래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미 많은 응용을 해서 어떤 놀이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혹시 아마 여러분들 이런 그림 보셨나요? 이게 뭐 물 위에서 걷기 혹은 뛰기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텐데 여기 이제 뽀얀 물 같은 게 있죠. 뽀얀 물 같은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어요. 물 위를 걷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일반 그냥 물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그 콜로이드 입자라는 작은 입자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콜로이드 입자를 대신해서 그 우리 옥수수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옥수수 가루 같은 것들을 탄 거예요. 타가지고 농도를 진하게 해서 이게 잘 맞추면은 이게 굉장히 그 신기하게 변해서 천천히 이렇게 걷게 되면은 빠져요. 빠지는데 굉장히 빨리, 즉 달리는 거죠. 달리게 되면은 빠지지 않고 뛸 수가 있어요, 물 위에서.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아까 제가 모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듯이 어떤 상황에서는 물 같은 성질을 띠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고체 같은 상황을 띠는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이런 액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빨리 걸을 때는 그 우리가 그 걸으면서 가하는 충격, 그 빠른 충격으로 인해서 요 용액이 고체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이제 뛰어갈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천천히 걷게 되면은 천천히 걸을 때 가하는 힘에 대해서는 이 용액이 그대로 그냥 물과 같은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예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방탄조끼예요. 방탄조끼 같은 것들이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때로는 물이지만 때로는 고체처럼 단단해지는 그 용액을 이 방탄조끼 안에 이제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방탄조끼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총알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빠른 충격이 다가와서 방탄조끼에 맞게 되면은 이 방탄조끼 안에 들어있는 그 물 같은 성질이 고체처럼 바뀌어가지고 이 총알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이 방탄조끼를 입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방탄조끼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되게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방탄조끼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그 옥수수 전분에서도 예를 들었듯이 천천히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는 물처럼 돼 있어가지고 생활하는데 하나도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러한 예들이 다 우리가 그 모래의 성질에서 사람들이 응용을 해서 만든 어떤 기술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요 사진 많이 보셨죠? TV에서 뭐 맨 앤 와일드인가? 뭐 아마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코끼리가 진흙에 빠져 있고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죠? 사실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아마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로프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끄집어 내려고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당연히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물 같아지고 때로는 고체 같아지는 이 진흙의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뭐 과학자로서 그런 현상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굉장히 이제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올지를 이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 진흙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천히. 네? 물고기처럼
물고기처럼 그거 가면 되지 않을까? 미꾸라지처럼? 예, 많이 비슷해요. 방금 우리 어린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그죠? 엎드려 있잖아요. 엎드려 있는 거는 그 진흙에 그 맞닿아 있는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예요. 넓히기 위해서고, 그리고 이렇게 그 맞닿아 있는 면적이 넓은 그 상체 쪽에서는 움직이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움직이면 안 될까? 움직이면 더 빠져서.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그 움직이게 되면은 그 이 고체 같은 그 진흙이 물처럼 부드럽게 돼가지고 빠지게 돼요. 그래서 진흙에 빠져 있지 않은 상체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뻗어서 가만히 유지를 하고 있고, 반면에 진흙 속에 빠져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는 약간 움직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빼내려면은 내가 빠져 있는 부분이 물처럼 변해야지 이렇게 빼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체는 움직이지 않고 잘 지탱하면서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고, 반면에 하체는 움직여줘가지고 그 주변 환경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면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굉장히 작은 생명체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모래라는 굉장히 특별한 환경으로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어떤 물리학적인 법칙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그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어떤 예들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요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